7월 7일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싱가폴 DBS, 세계 최대의 디지털 뱅킹이죠. 이 DBS가 디지털 위안 수신 결제 플랫폼을 만든다.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별표 5개짜리거든요. 근데 이것과 연관해서 쭉 다시 한번 그림이 보이실 겁니다. 미국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먼저 이걸 좀 정리 좀 할게요. 싱가폴 DBS 뒤에는 또 테마색이 있죠. 테마색은 블랙록의 또 5대 주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싱가폴 중앙은행 마스, DBS, 그리고 JP 모건, 그리고 SBI 요 4개 거대 금권을 통해서 디지털 위안화가 연결됩니다. 또 디지털 위안화 이 지갑에는 BNP 파리바 프랑스 넘버 1 은행이 참여를 하게 되죠. 그쵸? 그리고 프랑스가요, 아까 오전에 방송에서 언급을 드렸죠? 유로클리어에 프랑스가 상당히 깊게 관여가 되어 있더라. 1대 주주와도 관여가 되어 있더라. 그리고 여기 4대 주주에 중국 중앙은행이 관여가 되어 있다. 미국, 유럽, 일본이 다 여기를 통해서 관여가 되어 있더라. 메타코의 주인은 바로 리플입니다. 당연히 또 연결이 되어 있겠죠. 그쵸? 이미 전 세계는 미국, 유럽, 중국, 일본이 연결되는 그림들이 계속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싱가폴 DBS 디지털 위안 수신 결제를 한다. 여기에 뭐죠? 디지털 달러 결제 개선 가능성을 보유, 뉴욕 연준 혁신센터 테스트 결과. 자, 미국 뉴욕 연준이요, 바로 미국 중앙은행의 주요 핵심 금권의 핵심입니다. 51개 주 연합을 12개 권역으로 나눴죠. 이 51개 주의 연방은행들이 바로 미국 연준의 주인이에요. 왜냐하면 민영은행이거든요. 제가 방송에서 보여드렸죠.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 웰스파고가 그들의 진짜 쩐주들이다. 아시겠죠? 다 뉴욕에 모여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조금만 더 볼게요. 감이 오실 겁니다. 뉴욕 연은과 싱가폴 통화청 마스, 싱가폴 중앙은행이죠. CBDC를 통해서 국경 간 다중통화 지원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뉴욕 연방준비은행과 미국 달러의 핵심 중에 최핵심입니다. 최상단은 뉴욕 연은으로 보고 있다. 워싱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여기서 FOMC와 함께 기준금리를 결정을 합니다. 얘네의 쩐주가 누구다? 뉴욕 연은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핵심이라 보고 있습니다. 뉴욕 연은과 싱가폴 통화청, 싱가폴 중앙은행이죠. 여기는 CBDC,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통한 국경 간 다중통화 결제 가능성을 확인했다. 뉴욕 연은 산하, 바로 뉴욕 이노베이션 센터의 프로젝트 시더와 싱가폴 통화청의 프로젝트 우빈의 공동 연구 결과를 담았다. 자, 그럼 감이 오실 겁니다. 뉴욕 연은에 언급드렸던, 오늘 나왔던 디지털 달러, 이 혁신센터의 테스트 결과, 그리고 싱가폴 통화청, 뉴욕 연은, 그리고 싱가폴 중앙은행과 싱가폴 최대, 시가총액 1위의 디지털 뱅크, 세계 최대의 디지털 뱅크 DBS이죠. JP모건과 SBI, 중국, 디지털 위안, 다 연결이 되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쵸? 한 번에 다 쫙 연결이 된다. 그러면서 2022년 11월입니다. 뉴욕 페드, 대형은행과 디지털 달러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자, 보세요. 여기 참여했던 대형은행이 누구냐? 참가자에는 BNI 멜론, 시티, HSBC, 마스타, PNC뱅크, 자, 그리고 US뱅크, 웰스파고가 포함됩니다. 뉴욕 연준의 일부인 뉴욕 혁신센터도 참여하고 있다. 여러 미국 금융기관이 분산 원장 DLT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달러의 타당성을 테스트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파일럿 테스트 환경은 12주 동안 실행되며 중앙은행, 상업은행, 규제 대상이 아닌 비은행을 포함한다. 분산 원장 기술을 사용하는 파일럿 테스트이다. 사실 블록체인과 같은 분산 원장을 사용합니다. 중국도 디지털 위안화를 테스트하고 있다. 보이시죠? 자, 그러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면 누군지 아시겠죠? 바로 그들입니다. 제가 훗날 언급드리는 그들, 바로 그들입니다. 리플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전 세계 금권의 핵심에 있죠.
자, 볼게요. 보면 뉴욕 연은 대형은행과 디지털 달러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뉴욕 연은은 싱가폴 통화청과 CBDC를 통해서 국경 간 다중통화 지원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자, 싱가폴 최대 은행인 DBS. 여기는 디지털 위안 수신 결제를 플랫폼을 만들었다. 여기 참여했던 애들은 JP모건과 DBS, 싱가폴 통화청, SBI, 그리고 중국 CBDC가 연결되는 겁니다. 이 정도면 진짜 감이 오셔야 돼요. 설계가 끝이 나고 하나로 연결되고 있다. 자, 그렇게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요. 지금 이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러시아 중앙은행 차관은 디지털 통화가 CBDC가 스위프트의 종말을 의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상징적인 의미를 갖죠? 최근 포브스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 은행 부총재는 CBDC에 대한 자국의 계획에 대해 언급하면서 미래 디지털 루블의 국제적 영향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현재 개발 일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적어도 2025년까지 러시아의 디지털 루블은 상당히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데 지금 이 미디어에서는 속도가 뭐 뒤로 밀릴 수 있다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지만 요거는 참고만 합니다. 그녀는 다가오는 정상회담에서 회원국들이 브릭스 공동 통화의 잠재력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그리고 스위프트 및 디지털 통화의 미래. CBDC는 주로 국내 결제 이체를 위한 소매도구로 인식되었지만 러시아는 오랫동안 스위프트 및 서방 청산소로 대표되는 미국 주도 금융 시스템에 대한 노출을 줄이기 위해 국경 간 애플리케이션에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상당히 강조해서 자주 보여드렸죠. 러시아 CBDC에는 리플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참여가 되어 왔다. 자, 그래서 결론을 정리하겠습니다. 한눈에 쭉 그림을 그려보시길 바래요. 이 모든 과정은 코로나 팬데믹, 통화 시스템에 대한 마지막 수명이 다했다. 사실 2008년도 물론 그 이전에 설계 작업 또한 진행이 있었겠죠. 리만 브러더스가 터집니다. 그리고 제로금리와 함께 가보지 못하는 양적 완화의 길로 들어서게 되죠. 그리고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죠. 2008년도에는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부터 블록체인이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2012년도에는 리플랩스가 탄생을 하게 되죠.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러시아는 스위프트 망에서 배제가 됩니다. 그리고 무역 간 거래에 루블화와 위안화를 사용하게 되죠. 그리고 러시아는 이런 말을 합니다. 무역 거래에 CBDC를 사용하겠다. 이 CBDC는 리플과 오래전에 설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현재 브릭스 공동통화가 이야기가 되고 있다. 다가오는 브릭스 정상회담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브릭스의 국가의 공동통화는 돌파구가 될 수 있으며 국간, 우리 경제 간의 결제를 크게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최근 GDP에서 브릭스 국가는 G7 국가를 추월하면서 점차 상당한 경제적 영향력을 획득하였습니다. 외교 정책의 도구로 서방 제재, 특히 중국이 러시아와 비슷한 운명을 겪을 수 있고 향후 스위프트에서 차단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중국에 대해 이제 국경 간 무역을 위한 디지털 위안 사용을 장려하고 대체 국제지불 인프라에 참여하기 위해 국경 간 CBDC를 위한 멀티 브릿지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쵸? 요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들은 이미 새로운 새로운 집을 만들어 놓고 기존 집을 부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 코로나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이 가져왔던 명분은 확실히 있었죠. 그쵸? 전 세계 디지털 경제를 땡겨왔죠. 메타버스의 세상과 점점 그 시스템, 통제받는 세상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고요. G7의 파괴력과 함께 에너지의 파동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새로운 스위프트 2.0 축이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걸 누가 만드나? 바로 그들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 주인장이 새로운 집을 만들어서 이사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죠? 새로운 집에 가서 기다려야 되겠죠. 러시아 루블화의 가치입니다. 보시면 3년짜리인데요. 자,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완전히 박살났다가 순식간에 회복을 하죠. 그리고 고점과 저점의 중앙 부분에 있어요. 상당히 안정화되고 있다. 즉 우크라이나 침공 전에 그 위치에서 안정이 잘 되고 있다. 2014년도인가요? 크림반도 합병 때는 완전히 박살났었어요. 이때와는 확연히 다르다. 즉 설계가 되었던 대로 움직이고 있는 과정에 있을 뿐입니다.
자, 그러면서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바로 전 세계 금권 중에 하나이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아태 지역 결제 혁신 관련 보고서에서 리플을 언급하였다. 국경 간 결제 사례로 XRP를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연히 언급을 하겠죠. 파트너십을 맺어 있고요. 그들의 뒤에는 결국 그들이 있기 때문에, 주인장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보고서 내용 중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아태 지역 재무상품 책임자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국경 간 결제 솔루션 리플을 주목하였다. 보고서는 리플렛과 ODL 솔루션으로 국경 간 결제를 진화시키고 있다. 다만 차세대 해외 송금 서비스 스위프트 GPI가 급부상하고 있어 리플의 영향력은 한계에 직면했다. 정답과 오답을 동시에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즉 찐과 거짓을 동시에 얘기함으로써 늘 헷갈리게 만든다는 거죠. 알고 계시겠지만 스위프트와 리플과 엑센추어와 디지털 파운드와 이거는 하나입니다. 스위프트 2.0을 대체해서 만들어 나가는 게 바로 리플 네트워크이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너무나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설계자 중에 한 명이거든요. 다시 한번 볼까요? 스위프트 1.0 달러 기반의 법정화폐 통화 시스템이죠. 종이화폐. 여기에 주인장이 누구죠? 전 세계 200여 개 국가 1만 1천여 개 금융기관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3천 개 금융기관이 지분을 나눠가지고 있죠. 누구죠? 미국과 유럽의 쩐주. 바로 그들입니다. 결국 그들이 옮겨나가는 거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거기에 일원일 뿐입니다. 미디어를 통해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대중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방송을 통해서 알고 있죠. 그 지점을 명확히 내비게이션 지점을 명확히 콤파스로 찍어가지고 거기 가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코인 게이프를 통해서 현재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XRP,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실시간 지불에 영향을 미치는 블록체인의 역할을 인식하였습니다. 리플의 결제 솔루션을 인정하였다. 당연한 부분이죠. 그리고 아까 언급드렸던 스위프트 GPI 기술이 리플의 결제 솔루션보다 선호되고 있다. 이 말이 언급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필터링을 해야 된다. 왜? 그 뒤에 진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이 기사에 또 핵심이 나오고 있네요. 리플은 SBI 홀딩스, 사우디아라비아 중앙은행, 그리고 산탄데르, 웨스턴 유니언, 아랍에미레이트 익스체인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와 같은 최고의 금융기관과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파트너십을 맺었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 경영진은 리플의 국경 간 결제 제공업체로서 역량을 인정했습니다. 이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거죠. 이들이 스위프트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들이 새로운 2.0을 리플과 함께 깔아나가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분을 인지하고 있고요. 자, 결제 재상장 및 리플 IPO를 통해서 XRP를 3.5달러에서 10달러로 끌어올릴 수 있음. 자, 어떤 전문가가 보시면 저명한 인플루언서인 것 같아요. 크립토 에셋 가에는 최근 트위터를 통해 미래에 달성할 수 있는 1년의 XRP 가격 목표를 설명하였습니다. 자, 본인의 트윗에서 여기 보시면 소송이 해결이 되면 3.5달러, 그리고 다시 재상장이 되면 5달러, 리플의 IPO가 이루어지게 되면 7달러, 그리고 많은 파트너십과 함께 확장하게 되면 10달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참고만 할 뿐이고요. 중요한 건 그 끝은 누구도 알 수 없다. 소송에 대한 명확성이 나와야 비트코인 현물 이트와 함께 그 밑그림이 그려집니다. 혈관이 들어온다는 거죠. 다크 디펜더님의 트위터입니다. 보시면 소수만이 살아남아 2025년 1월까지 23조 달러를 처리하고 2021년 1월까지 막대한 부채를 포함해서 유통되는 모든 돈을 처리할 것입니다. 자, 그 그림을 그려주시고 있고요. 밑에 보면 XRP에 대한 차트입니다. 한번 보시죠. 3.39달러. 요거 하락추세를 최근에 벗어났다. 참 긴 기간 동안 하락추세가 있었다. 벗어났다. 이 하락추세가 벗어날 때마다 한번 큰 상승이 있었다. 3.39 그리고 22달러. 요게 패턴상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때 거래량이 동반이 되겠죠. 자, 요거는 당연히 소송과 함께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가 나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연스럽게 다 진행이 될 거예요. 이미 설계 작업을 완성시켜 놓고 인프라를 깔아 나가고 있기 때문에. 자, 지구의 문명
어떻게 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현대차 2025년까지 모든 차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전환한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개발을 하고 무선 업데이트 기능을 적용한다. 올해부터 출시하는 모든 차에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기능을 기본 탑재했다. 그리고 자체 차량 운영 체제도 개발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는 자동차 시장의 패러다임 전환을 한마디로 보여주는 용어이다. 자동차가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움직이는 IT 기기로 진화하면서 소프트웨어가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현대차 그룹은 오는 2025년까지 모든 차종을 바로 이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SDV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즉 자율주행차가 오는 겁니다. 우린 이 세상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공유자동차 그리고 여기에 결제 시스템은 뭐다? 바로 CBDC와 스테이블코인과 토큰이 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 통신망이 다 연결이 된다.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5G와 6G 전 세계 지구 위에 저궤도 위에다가 인공위성을 다 띄워놨죠. 걔네가 다 통신망으로 연결이 됩니다. 칩들이 다 들어가게 되겠죠. 그 망에 따라서 블록체인, P2P 망이 또 따로 연결이 되겠죠. 그리고 결제망이 또 연결이 될 겁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통제되는 거, 그 P2P에서 통제되는 거, 이 시스템으로 간다는 부분이죠. 삼성, LG, 소니, 마이크로 OLED의 각축전이다. 애플, MR 헤드셋에 적용한다. 원가 47% 차지 고부가 제품. 돈이 많이 남는다는 거죠. 한국과 일본 대표 기업들 대규모 투자. 반도체만큼 지원해야 목소리. 왜 그럴까요? 다시 한번 언급드립니다. 예전에 한 드라마에서 그랬죠? 반도체 돈이 되나? 아버지, 반도체 돈 됩니까? 내가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 간에, 응? 얼마가 들어가든 간에 계속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지금의 삼성전자가 바로 있게 됐습니다. 반도체가 없었다면 지금의 삼성전자는 꿈도 꿀 수가 없었겠죠. 그 반도체 소재를 가지고 결국 디스플레이, 가전, 모바일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전 세계 1위의 메모리 반도체가 대한민국에 있게 되었죠. 그리고 지금의 삼성전자로 확장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들은 이미 그 미래를 읽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만큼 지원해야 한다 목소리. 결국 얘가 지금 비싸게 나왔지만 계속 가치가 싸질,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생산 대수가 많아지면은 그 규모의 경제가 실현된다는 거죠. 앞으로 높아집니다. 그리고 과점되게 될 거예요. 여기 하드웨어를 공급하는 업체,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업체, 그리고 전 세계 플랫폼으로 연결되는 업체 다 이미 선점이 끝난 듯 보입니다. 사실. 이것 또한 말입니다. 당국 대출 자제령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팅, 직격단이다. 시행사 줄도상 공포, 돈맥경화 시행사 줄도상 공포, 2년에서 3년 후 주택 공급난 우려도. 자, 고금리로 인해서 가장 먼저 건설사와 시행사들에게 그게 전이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2024년도 기준점입니다. 요 중반부 땡겨줄 수도 있고 뒤로 밀려날 수도 있고 요 기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 많은 파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국 가계부채 축소 성적 주요국 꼴찌이다. 코로나 때보다 가계부채 더 늘어. 사실 이거 필터링이 좀 필요한 기사예요. 한국은 가계부채죠? 답이 없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정부 부채이죠? 답이 없습니다. 중국은 기업 부채와 그리고 그림자 금융을 포함해 금융기관의 부채가 답이 없죠. 어쨌든 중요한 건 전 세계 부채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죠? 새로운 통화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냥 한 방에 해결할 수 있겠죠. 새로운 걸 만듭니다. 그리고 새로운 돈의 물질을 만들었다는 거죠. 누가? 그들이 말입니다. 오늘 보셨죠? 방송 시작하면서 동시에 뉴욕 연은 그리고 싱가포르 통화청 그리고 미국과 유럽의 금권들 중국, 미국, 유럽, 일본은 이미 준비를 했다. 그리고 그게 공식적으로 수면 아래에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대중들아 봐라. 새로운 게 나왔다. 그러니까 목적지에 가서 도착지에 가서 기다릴 수 있는 애들은 기다려라라고 힌트를 준 겁니다. 뱅크런 막아라. 새마을금고 합병된 5천만 원 초과도 보장. 새마을금고 지금 뱅크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저축은행과 함께 연체율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다. 자, 자넷 옐런 재무부 장관이죠. 미국 재무부의 장관 전연준 의장이자 중국에서 반도체 단판 빅딜이냐 빈손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옐런이 중국을 방문한 게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 이전에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그리고 애플의 팀 쿡
테슬라의 머스크가 끊임없이 중국을 방문했다. 한국에서도 방문을 많이 하고 있다. 왜 방문을 할까요? 그쵸? 은행 애플리케이션 필요가 없다. 금융시장 흔드는 빅테크. 네이버, 카카오, 마이데이터 선도한다. 월 이용자 은행 애플리케이션보다 2배가 많다. 결제, 송금에 주식 거래도 가능하다. 통신 3사도 핀테크 시장 도전장. 포인트로 환급, 재무관리 서비스. 멤버십 활용한 차별화 전략 내놨다. 이걸 보면서 우리는 다 이미 알고 있죠? 네이버와 카카오, 그리고 페이맘 다 이미 연결이 된다. 전통 트레디파이가 일로 이사하고 있는 중이다. 아시겠죠? 전 세계 페이망은 연결된다. 리플의 릴레이션 인포그래픽을 제가 100번도 넘게 보여드렸죠? 여기 곱하기 100배는 확장해 있을 겁니다. 머지않아 애플 은행,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되겠죠. 페드, 미국 중앙은행, 예상보다 매파 입김이 셌다. 입김이 셌대요.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입김이 셌답니다. 이달 금리 인상 유력하다. 그래서 시장이 오늘 찔끔찔끔 흔들거렸습니다. 코인 시장도 빡빡 흔들거리고 있죠. 이 입김을 받아가지고 말입니다. 참 좋겠어요. 뭐라고 하면 시장을 통제할 수 있으니까. 그쵸? 이제 여러분들은 아시죠? 자, 시장이 먼저 달렸다 강하게 막상 중단하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달렸으니까. 그러나 떨어지면 또 개인들은 헷갈립니다. 이 물량 소화하고 갈 확률이 무척 높다. 언급을 드렸죠? 지금은 그 과정일 뿐이다. 언제까지? 금리 인상 중단 기간까지. 금리 인하하면 이때부터 진짜 위험하다. 이때는 유동성이 늘어나는 효과보다 실물 경제가 빠그러지면서 이 실물 경제가 빠그러지는 것을 반영할 확률이 무척 높다. 그게 바로 지금 보여드렸던 한국 부동산 시장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건설사 시행사, 그리고 가계부채, 그리고 금융권, 이 뱅크런과 함께 다 맞물려서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미국은 상업용 부동산이 상당히 그게 도화선이 되겠지요. 그 부분을 언급하는 거고요. 우리는 이 부분을 이제는 필터링 하실 수 있겠죠. 부족하지만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18억까지 떨어지더니 잠실 아파트 5개월 만에 반전하였다. 서울 집값 7주째 플러스, 금강구도 하락이 멈췄다. 하락하다가 이렇게 쭉 멈춰서 이 상태인 거죠.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다 이렇게 되겠죠. 주식과 부동산도 마찬가지겠죠. 일시적으로 경기와 함께 자산시장도 리바이벌 시키는 겁니다. 제가 오늘 방송을 마치면서 참고사항으로 전반적인 큰 그림도 한번 보면서 과거를 한번 이해해 보시죠. 또 미래가 보이는 거니까. 이게 지난번에 예전에 몇 개월인 상당히 오래전에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1986년도부터 2020년까지 코스피 지수와 서울 아파트 가격입니다. 여기 보면 강남도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강남도요. 대한민국은 부동산 불패였잖아요. 그렇죠? 미국은 주식 불패. 이 공식이 이제 바뀝니다. 그래서 생각을 유연하게 하고요. 미국도 이 불패가 바뀌고요. 주식 불패. 미국은 연금으로 주식을 담고요. 한국은 부동산 불패이죠. 돈만 생기면 집을 사잖아요. 이 공식이 바뀝니다. 어디로 온다? 코인으로 온다. 왜? CBDC가 뭐죠? 중앙은행이 만든 코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유연하게 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언제든지 돼 있어야 됩니다. 거대 메가 패러다임이 우리 곁으로 오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부동산이 일시적으로 강남 부동산도 30% 이상 하락할 때가 있었어요. 이때는 2008년도 금융위기였죠. 훅 하고 꺼집니다. 집값은 조금 천천히 꺾였죠. 이때 강남 부동산이 30% 가까이 빠지게 되죠. 30% 이상 빠졌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동안 침체기가 상당히 길었어요. 근데 언제 돌아나갔냐? 2014년도, 13, 15년 이때 돌아나가는 시기가 옵니다. 왜 돌아나갔냐 하면 계속 부동산이 강남 부동산뿐만 아니라 부동산이 침체를 겪으니까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원내대표였었죠. 그리고 그때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최경환 원내대표였죠. 경제부총리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뭘 했죠, 우리가? 첫 번째, LTV, DTI라고 하죠. 총부채 상환비율과 주택담보인정비율. 총부채 상환비율은요, 자신의 연봉 대비해서 얼마나 빚을 많이 늘릴 수 있는가. 그리고 주택담보인정비율은요, 주택 가격 대비해서 얼마나 담보대출을 더 많이 뜰 수 있는가. 이거를 되게 조절해 놨었거든요. 요거를 한도를 다 이빠이 풀어버립니다. 즉, 빚을 많이 살 수 있게 해서, 빚을 많이 더 낼 수 있게 해서 집을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놨다는 거죠. 자,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부동산 3법, 요걸 다 풀어버립니다. 이걸 다 묶어버렸었거든요. 뭐냐 하면, 재건축,
재건축 완화법인가요?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요거와 함께 하나 더 있습니다. 이 3법을 다 풀어버려요. 이걸 푸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당시 연세대학교 동문이었던가요? 전 한국은행 총재였던 이주열 총장을 만났던가요? 아니면 미디어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척하면 척이다. 그리고 그 뒤 한국은행은 금리를 인하하게 되죠. 이로써 부동산 시장은 다시 달려나가게 됩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결국 기득권이 어떤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서 자, 가격이 정해졌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시장의 부동산 시장을 예로 들었죠. 전 세계의 큰 패러다임에 그들이 설계 작업을 해놓고 인프라 공상을 막 확장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 확장하는 과정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탑승을 하면 안 되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흔들어야 될 겁니다. 앞으로도 말입니다. 이미 스위프트 2.0은 오늘 통해서 방송 시작과 함께 여러분들은 눈으로 다시 한번 예측을 할 수가 있었어요. 항상 흔들거리지 마시고 우직하게 평상시와 같이 똑같이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이 시장은 1000배 이상 커진다. XRP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한쪽 편에 각 섹터별 1등을 기계적으로 모아가셔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